안녕하세요. 김작가 책방입니다. 오늘의 책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은이 제니스 캐플런, 옮기니 김은경, 출판사는 위너스북입니다. 이 책은 저자인 제니스 캐플런이 1년 동안의 감사하며 살기 프로젝트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나눈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체험들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감사하는 마음이냐 혹은 불평하는 마음이냐에 따라 본인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신가요? 지금부터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남편이든 집이든 아니면 번쩍거리는 새 차든 우리는 무엇인가에 금세 익숙해져 버린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이 아주 특별했던 이유를 잊어버리고 만다. 뇌 정밀 촬영 사진을 보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처음 봤을 때 그리고 10번째 보았을 때의 뇌 반응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 예절인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가 몇 가지 있다. 응답자의 97%는 근사한 음식점에서 웨이터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라고 했고 58%는 공항의 보안 요원에게 기꺼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배우자가 되면 그 수치는 내려간다. 여성 가운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50%가 채 되지 않았다. 언뜻 보면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웨이터가 빵 담긴 바구니를 갖다 주고 베이컨을 추가한 치즈버거를 누가 주문했는지 기억한다면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면서 기꺼이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은 이보다 훨씬 크다.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 열정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주말의 놀이 친구, 자녀에게 자신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모, 저녁 데이트를 마련하는 사람, 조깅 파트너, 지속적인 지지자, 전문적인 조언가, 여행 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배우자에게 어떤 부분에는 고마워하면서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상한다. 나는 장미덤불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덤불에 장미가 있다는데 기뻐하라는 속담이 떠올랐다. 나는 동물들이 감사를 느낀다는 점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비디오를 최근에 보았다. 동물학자 제인 구달과 동료 한 명은 죽어가고 있던 침팬지 한 마리를 구조했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건강을 회복시킨 후에 잎이 무성한 동물보호구역에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이 침팬지는 숲속 방향을 보더니 이내 몸을 돌려 제인 구달을 꼭 껴안았다. 애정어린 포옹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소유인가 경험인가. 지난 몇 달 동안 내 삶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경험의 질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했다. 집을 휙 둘러보니 다음 단계는 내 주변의 물건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가구, 미술품, 장식품,
새로 산 텔레비전, 오래된 장난감 같은 물건들. 나는 이미 가진 물건들을 대부분 좋아했지만 그 물건들에 감사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사람들을 감사하게 하는 것은 과연 새로운 물건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우리가 물건에 익숙해진다는 점이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원하고 갈망하다가도 그것을 일단 손에 넣으면 더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습관화의 문제와 비슷하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극에 왕성하게 반응하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이다. 뇌 뉴런은 새로운 자극에는 흥분하지만 익숙한 것에는 별로 흥분하지 않는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뇌와 뉴런은 새로운 자극에는 흥분하지만 익숙한 것에는 별로 흥분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적응 기제를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쇼핑하고 물건을 산다. 이는 끝이 없는 게임과 같다. 톰 길로비치는 우리가 물건을 축적할수록 더 갖고 싶다는 기대감만 커지며 처음보다 더 행복하지도 않다고 말한다. 나는 수년 전에 알고 지내던 한 남자의 사례를 떠올리며 이를 차고 속 포르쉐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그 남자는 항상 포르쉐 911 까레라를 갖고 싶다고 노래했다. 마침내 돈을 펑펑 써서 차를 샀다. 맨 처음 차 안에 들어가 가죽 시트에 앉는 순간 황홀해하더니 시속 160km를 밟으며 질주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주차 공간이 없을 때는 항상 그랬듯 짜증을 느꼈다. 그가 꿈꾸던 마법의 차는 이제 차고에서 엔진 오일 교환을 기다리는 한낱 자동차에 지나지 않았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포르쉐를 타던 남자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요. 친척이 타던 당시 최신의 독일 세단을 물려받아 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차감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괜히 창문을 열고 다니기도 하고 평소에 세차도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차를 가져온 첫날은 차 안에서 밤새 자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몇 주 동안은 운전석에 앉아 부드러운 핸들만 만축작거리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둘러보는 것만으로 상당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못되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까요? 일단 운전이 불편했습니다. 차체가 저에게는 너무 커서 기존에 타던 준준형 세단보다 주차하기도 힘들었고 유턴 반경도 컸습니다.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기름값까지 몇 배가 비쌌습니다. 팔아버릴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3년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당한 감가상각으로 몇천만 원 가까이 깎인 가격에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준중형 크기의 국산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운전이 즐겁습니다. 우선 차가 작아서 주차 그리고 골목길 지나기, 운전 모든 게 편합니다. 유지비와 수리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발레 수업을 듣던 가냘픈 소녀였을 때다. 작고 예쁜 토슈즈가 갖고 싶었다. 토슈즈만 갖는다면 영원히 행복하고 온 세상이 기쁨으로 넘칠 것 같았다. 토슈즈엔 팅커벨의 요정 가루가 가진 힘이 있을 것 같았다. 처음으로 토슈즈를 사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내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분홍색
세틴 리본을 만져보았다. 아름답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리본을 발목에서 정성스럽게 묶었다. 흥분이 지속되었다. 적어도 1시간 동안은. 토슈즈는 여전히 비단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분홍빛이었지만 금세 마력을 잃고 말았다. 만일 내가 발레를 좋아했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내가 좋아한 것은 토슈즈뿐이었다. 대부분 물건이 그렇듯 토슈즈는 내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보다 원했을 때 내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이 그렇듯 토슈즈는 내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보다 원했을 때 내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후군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걸까? 명백한 답은 기대 수준을 계속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포르쉐가 지겨워지면 페라리를 사는 것이다. 토슈즈의 매력을 못 느낄 때 눈을 돌릴 만한 것은 발레복?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른다. 원하는 물건을 산 후 만족감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 또 다른 물건을 산다. 이후에 또 다른 물건을 산다. 갈수록 물건이 더 고급스러워지거나 비싸지지만 이러한 순환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계속 손에 넣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기준치를 정하면 더 많이 갖고 싶은 충동이 또다시 생기기 마련이다. 누구든 새로운 노트북 컴퓨터를 산다면 흥분할 것이다. 하지만 친구가 더 빠르고 더 가볍고 디자인마저 예쁜 노트북 컴퓨터를 보여준다면 자신의 것은 더는 완벽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말미암아 느끼던 즐거움이 이제 사라져버린다. 더 좋은 제품을 살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소유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 은으로 만든 식기 수저 세트는 변색하지만 추억은 고유한 광택을 유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한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 아버지는 인생 말년에 굉장히 아프셨다. 그때 나는 병원에서 아버지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꽉 잡고 그의 행복했던 추억담을 나누었다. 아버지는 자식들과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흔치 않았던 가족 여행 중 알래스카로 유람선 여행을 떠났던 때를 이야기하셨다. 아버지는 빙하가 펼쳐진 광경과 별들이 수놓인 하늘 아래서 먹은 저녁을 또렷이 기억하셨다. 아버지가 감사를 느끼게 해준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고급 자동차나 집안의 값비싼 가구와 같은 물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사람들은 긴장하면 두 손이 떨리고 당황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새빨갛게 변한다. 무서울 때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은 또 어떤가? 그동안 부정적 감정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화와 스트레스는 모든 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까? 감사, 사랑, 연민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은 걱정,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매우 다르다. 감사는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들의 해독제가 될 수 있다고 라포니스 박사는 주장한다.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의 분자들에게 직접적인 해독제 역할을 한다.
바로 이 부분이 감사가 건강 유지에 기여하는 첫 번째 역할이다. 감사는 면역체계가 불필요한 과열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 호르몬을 체내에 한번 보내는 것은 큰 효과가 없으므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감사는 스트레스에 대한 해독제이다. 감사를 느끼면 화, 불안, 걱정과 같은 스트레스 증상들이 모두 줄어든다. 그러므로 의학적 내용을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렇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스트레스가 준다는 것은 염증이 준다는 의미다. 그리고 염증이 준다는 것은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감사 호르몬과 운동. 최근의 연구 결과들도 운동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카이뉴레닌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혈류에서 증가하여 뇌로 전달된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일으키는 해로운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스웨덴의 연구자들은 운동을 하면 카이뉴레닌을 없애는 화학물질이 근육에서 대량으로 방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 근육을 움직이면 우울함을 막아주는 화학적 순환이 형성된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달리기 하기 전 그리고 후의 뇌의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추정해왔다. 실제로 최근 여러 실험을 하여 달리기를 한 이후의 두뇌가 바뀐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운동을 할 때 혈액에서 증가되는 엔도르핀은 두뇌로 전달된다. 운동을 할 때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도 활성화되어 우리의 마음에 마법을 부린다. 여러 연구 결과 자연은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하며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산, 숲, 꽃핀 초원과 같은 자연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많다. 일본에는 전국의 산림욕을 위한 자연 산책로가 50곳 정도 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산림욕 요법을 지원하여 산책로를 100개 이상 만드는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곳을 찾아간 도시인들은 기계에서 벗어나 새소리를 듣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숨 냄새를 맡으며 자연에 흠뻑 젖는다. 그러한 산책로들을 이용해 의학 연구를 한 과학자들은 산림욕이 혈압을 낮추고 우울증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단순히 신체 운동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한 연구 결과 도시 환경에서 산책할 때보다 숲에서 산책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훨씬 많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미국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헨리 데이비드 솔로가 생각났습니다. 솔로는 스스로 숲속에 집을 짓고 2년 2개월 동안 혼자 살면서 자연에 묻혀 생활을 했죠.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른 아침 몰든 호숫가를 산책하며 사색을 즐겼다고 합니다. 혹자들은 그의 사상과 저서들이 그 산책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 행복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야외로 나갑니다. 캠핑이나 아웃도어 관련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빈곤과 산업화로 억눌려 있던 자연과 함께하고픈 인간의 욕구가 최근 들어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풍족한 음식에 감사하는 데는 정신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도 있다. 샴페인 제조사
베브 클리코의 전직 CEO이자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의 저자인 미레유 길리아노는 프랑스 여성들은 음식을 음미하며 먹기 때문에 살찌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아무리 와인, 치즈, 고기처럼 고칼로리 음식이어도 적은 양을 음미하며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우리의 위가 두뇌에게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20여 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그녀가 말한 것과 반대로 미국식 스타일로 음식을 꿀꺽꿀꺽 삼키면 괜찮을 리가 없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우리가 삶을 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것, 손바닥 뒤집듯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책을 읽거나 영감을 주는 영상을 볼 때에는 잠시나마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자각이 듭니다. 언젠가 유튜브 영상에서 습관과 관련된 강연을 보았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을 내 생활 속으로 들이려면 최소 그 행동을 매일 실천해야 하며 21일, 그러니 한 3주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를 하면 겨우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이처럼 한두 번의 독서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촬영한 영상과 대본을 저 스스로 돌려보며 각오를 다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